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9월 2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중부 이시카와 현에서 큰 비로 인해 노토 지역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모두 이시카와 현의 와지마와 스즈 두 도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노토 마을과 스즈시에서 물에 휩쓸려 실종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와지마에서 4채의 집이 물에 휩쓸렸고 4명의 주민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시카와 현 정부는 와지마와 스즈에서 14세에서 89세 사이의 8명의 이름을 공개했으며 현재 이들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상청 JMA에 따르면 9월 20일 저녁부터 9월 22일 오후 10시 현지 시간까지 와지마에서는 500에 가까운 강수량이 기록되었습니다. 스즈에서는 400에 달했습니다. 이 두 수치는 작년 9월 평균 강수량의 2배이며 기상청이 데이터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기상청은 이시카와 현에서 여전히 홍수와 산사태 위험이 있음을 알리며 주민들에게 경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한다라고 지시했습니다. 내각 관방장관인 하야시 요시마사는 일본 자위대가 이시카와 지역으로 파견되어 구조 작업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여러 지역은 최근 몇 년 동안 역사적인 강수량을 기록하여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가 일본과 다른 지역에서의 큰 비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TSMC 반도체 공장을 일본 내에 유치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투입한 지원금은 자그만치 4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기에 8조 1천억 원을 더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TSMC를 포함한 전체 지원 금액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반도체 부활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장은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하지만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10년 만에 자신들이 지급한 보조금을 뽑아내는 남는 투자가 된다고 일본 정부는 국민들을 설득 중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보조금을 뿌리면서 공장을 지어달라고 읍소하는 이유는 TSMC와 인텔 등 첨단 반도체 기업들이 유럽의 보조금을 받아 독일에서 생산할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였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유럽에 빼앗길 수 없으니 파격적인 보조금 혜택을 주어서라도 공장을 유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본 등 각국이 경쟁하듯 지원금을 늘려가는 배경에는 경제 안보가 작용했습니다. 스마트폰은 물론 자동차와 AI, 첨단 무기까지 반도체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매체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의 읍소 작전의 배경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으로의 첨단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다. 이후 인공지능에 쓰이는 반도체 생산의 80%가 대만과 한국에 몰려있다. 만일 중국이 대만 통일을 위해 군사력을 행사할 경우 반도체 공급망은 크게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이 설계하고 대만과 한국이 생산하는 분업 구조가 더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대만과 한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일본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반도체 경쟁에 참여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쏟아부은 TSMC 일본 공장이 곧 오픈합니다. 본격적인 생산은 2024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설 생산시설은 28nm급 N28 공정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정은 일본에서 생산되는 공정 중에서는 가장 최첨단 공정입니다. 이들 공정은 오늘날 첨단 CPU, GPU, SoC 등을 제조하기에는 구시대의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차량용 반도체와 가전제품에 탑재되는 각종 부품에는 적합한 공정입니다. 일본은 이 분야의 고객사가 많아 이 공정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새해 첫날 일본 서해안에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 일본 내 반도체 장비 시설에서 피해가 있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 매체 동양경제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는 만큼 생산 설비나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삼성전자나 TSMC와 같은 첨단 반도체 기업은 없지만 범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웨이퍼 공장의 존재감은 여전히 상당합니다.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는 세계 자동차용 시스템 반도체 MCU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15%를 차지하는 키옥시아도 일본 여러 곳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 강한 비가 내릴 때마다 이 반도체 회사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2020년 2월, 일본 도호쿠 지역에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 무라타소니 르네사스 시네츠 등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고, 르네사스 공장 3곳이 생산을 중단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줄어 완성차 업체들의 신차 출고가 지연됐습니다. 토시바의 반도체 공장이 큰 비의 중심인 이와테 현에서 생산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르네사스와 후지츠 반도체 공장, 모토로라 공장 등이 영향을 받으며 반도체 시중 가격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일본이 반도체 생산 기지로 매력적인 입지가 절대 아니라는 평가가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 라인은 한번 멈추면 재가동하는데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제품 수율을 위해 세팅한 것을 다시 조정하고 제작하던 웨이퍼도 전량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큰 비로 인해 공장이 폐쇄되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반도체 부족으로 전자제품을 비롯해 자동차 등 일본 주력 제품들이 생산 차질을 빚자 공급망을 내재화해야 한다는데 골몰했고 TSMC를 일본에 끌어들이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또 미국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이 4조 8천억 원을 투자해 히로시마현의 차세대 디램 공장을 증설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당장 일본이 제시하는 막대한 보조금 때문에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항상 지진과 큰 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외에도 분명히 다른 이점이 있어야 합니다. 반도체 부흥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하지만 TSMC가 대만에 공장을 더 늘리고 첨단 라인을 대만에만 두는 이유는 보안이나 집적 효과 등에 있어서 대만의 이점이 외국에 공장을 짓는 위험성을 크게 상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큰 비 이후 일본 정부의 가장 큰 걱정은 쓰나미와 화재에 대한 우려입니다. 실제로 심각한 것은 큰 비로 인해 토양이 약해진 곳에서 발생하는 산사태입니다. 반도체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생산과 납기가 중요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불안정한 지반을 가진 일본에서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일본이 그렇게 세금을 쏟아부으며 염원하는 반도체 부활 역시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것은 우연의 일치로 일본에서 큰 비가 내리기 직전에 대만에서도 큰 비가 내렸습니다. 결국 대만과 일본은 TSMC의 영광을 일본에도 적용시켜 보려고 했지만 두 나라의 생산 라인은 전혀 이중화를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AI 반도체를 목표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1월 9일 개막하는 CES 2024에는 한국 토종 팹리스,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저변을 넓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눈에 띄는 점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 외에도 이렇게 토종 반도체 유망주들까지도 세계 최대 전자 행사인 CES 2024에 출격한다는 점입니다. 매년 CES에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바이어들이 참여하고 수십억 달러의 계약이 CES 현장에서 체결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CES 2023에 참가한 대구 소재 기업들은 CES 참가로 1,300억 원 규모의 계약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신생 AI 강소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발판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인데요. 한국 반도체 회사들은 이제 58조 원에 달하는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신경망 처리 장치 NPU를 설계하는 스타트업 디벡스는 자신들이 독자 개발한 AI 반도체 원천 기술로 컴퓨터 하드웨어, 인베디드 기술, 로봇 등
무려 3개 부문에서 CES 혁신상을 받아서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기업 중 CES 혁신상 3관왕에 오른 건 디벡스가 처음이라 더욱더 그렇습니다. 매년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CES 혁신상은 업계 전문가 심사위원단이 기술과 기능, 디자인, 기술의 독창성이나 혁신성, 인류의 시급한 문제에 도움이 되는 기술 여부 등을 평가에 수여하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기업이 각축전을 벌이는 AI 반도체 분야에서 디벡스가 복수의 혁신상을 받은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그간 국내 반도체 기술이 메모리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왔지만 시스템 반도체 기술에서는 이렇다 할 세계적인 혁신 기술로 돋보인 유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디벡스는 인베디드 기술 부문에서 4개 종류의 AI 반도체로 구성된 올인포 AI 토탈 솔루션으로 상을 받았고, 컴퓨터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서버 데이터 센터의 고성능 AI 연산 처리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한 DXH1, 로봇 부문에서는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무인화를 위해 로봇 지능화를 실현하는 DXM1 모듈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기술 전시회 CES에서 3관왕에 올랐으니 이 제품과 기술은 CTA를 통해 국제 파트너 발굴, 투자 유치 등 비즈니스 측면에서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한국 업체 온디바이스 AI 시대와 함께 각광받고 있는 반도체 IP 기업인 칩스앤미디어와 국내 스타트업으로는 드물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과 함께 글로벌 AI 반도체 벤치마크인 MLPERF의 창립 멤버 중 하나인 스타트업 모빌린트도 올해 CES에서 새로운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재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58조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3년 내 약 4천억 달러, 무려 522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한국은 이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이러한 토종 한국 반도체 유망주들의 약진이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가 또다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갓비디아라는 말처럼 또 한 번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세상을 놀라게 한 겁니다. 엔비디아는 작년 4분기 221억 달러, 우리 돈 약 29조 5천억여 원의 매출과 5.15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매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265% 급증했고 총이익은 769%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챗GPT를 시작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반도체, 팹리스 산업의 절대 강자가 된 엔비디아는 이제 전 세계 AI GPU 시장에서 사실상 독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엔비디아 칩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갔고 이를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어진 기업들은 엔비디아 일강 독주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연합군을 형성하거나 대규모 투자를 모색하는 등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용인공지능, AGI 반도체 패권 다툼의 승자는 불의 발견 이후 인류 최대의 발견이자 승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오픈 AI의 샘 올트먼,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등 첨단 분야의 수장들이 잇따라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절대 칩을 향해 펼쳐지는 여정은 R. 돌킨의 유명 소설과 영화 반지의 제왕과 닮았습니다. 결국 다가올 범용인공지능 즉 AGI 시대는 절대 칩을 만들어내는 자가 지배할 것이며 이제 세계는 연합 전선을 꾸려 엔비디아라는 독주 체제를 타파하고 힘의 균형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픈 AI의 샘 올트먼,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등 각 분야의 수장들이 최근 잇따라 한국을 찾고 있는 이유는 바로 원정대를 이끌어갈 프로도 역할로 삼성전자가 적합하다는 게 공통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오픈 AI를 이끌었던 샘 올트먼이 최근 어마어마한 제안을 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과 반도체 기업들을 한데 모아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직접 설계, 생산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단 그가 모으려는 자금 규모를 듣고 놀랐습니다. 올트먼은 무려 7조 달러, 한화로 9,300조 원을 기금으로 모아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의 2024년 예산이 665조 원입니다. 그러니 9,300조 원이란 돈은 한국 정부가 10년 넘게 쓸 돈을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쏟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 애플과 MS의 시가총액을 다 합해도 6조 달러밖에 안 되니 7조 달러란 돈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챗GPT를 개발한 샘 울트먼이라고 해도 이 정도의 자금을 끌어모으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그 돈이면 차라리 엔비디아와 TSMC를 인수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럼 샘 울트먼의 계획은 어떤 걸까요? 우선 그의 계획을 한마디로 하면 규제와 경쟁을 뛰어넘는 글로벌 AI 원팀을 구성하자 입니다. 심화하는 규제를 뛰어넘어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하나의 가치를 위해 다국적 기업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인공지능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AGI 즉 범용 인공지능 개발에 박차를 가해보자는 것입니다. 챗GPT 같은 AI 서비스와 ARM의 반도체 설계 자산이 올라운더 삼성과 시너지를 발휘하면 다음 세대의 칩에서 승기를 잡을 것이라는 게 샘 울트먼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샘 울트먼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의 반도체 산업의 판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극소수의 반도체 회사들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공지능의 핵심인 GPU는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98%이고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핵심인 CPU는 인텔이 70%, AMD가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역시 특정 기업에 몰려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반도체인 오나노는 두 기업이 100%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 확보는 현재 세계 시장에서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픈 AI와 유수의 기업들이 반도체를 공급해달라고 목을 매는 통에 지금 반도체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반도체 H100은 개당 4천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샘 울트먼의 오픈 AI는 챗GPT를 운용하기 위해 이 비싼 엔비디아 칩을 무려 15만 개나 구입했다고 합니다. 최소 45억 달러, 5조 8천억 원이 든 것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의 CEO 역시 2024 엔비디아의 칩 H100을 35만 대를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14조 원어치를 구매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지 비용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자 울트먼은 인공지능을 위한 반도체 인프라 공급망이 이처럼 특정 기업에 쏠려 있으면 안 된다. 지금의 GPU로는 오픈 AI를 운용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GPU의 시대는 끝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울트먼은 판을 바꾸기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를 생산하는 반도체 회사를 직접 세우고 생산은 TSMC와 손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반도체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에 들어가는 전력 생산까지 다 하려면 앞서 말한 한화로 9,300조 원, 7조 달러라는 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샘 울트먼은 이미 반도체에 들어갈 전력 확보를 위해 소형 원자로 생산 기업들에 투자해왔습니다. 울트먼은 이 계획을 위해 중동에서 자금 마련을 위해 뛰는 한편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방문해 메모리 반도체 협력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울트먼의 거대 프로젝트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도움이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울트먼이 이 계획을 찬찬히 뜯어보면 기존의 반도체 밸류체인을 움직이는 주요 기업들, 즉 삼성전자, TSMC,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만 엔비디아만은 타도하겠다는 의도를 엿보입니다. 즉 타도 엔비디아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AI 반도체 설계 부분만 울트먼이 맡겠다고 할 뿐 생산은 삼성과 TSMC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기존 고객의 울트먼이 창립하는 기업까지 고객이 늘어나니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샘 울트먼을 필두로 하는 절대 칩 원정대가 성공한다면 제2메모리 반도체 신화처럼 정체 중인 한국 경제에 다시 거대한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지금 구도도 울트먼이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판도 모두 분리할 게 없는 셈입니다. 이처럼 높아진 위상만큼이나 한국 반도체를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까지 삼성을 찾아왔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난다는 사실은 전 세계 반도체 업계의 이목을 받기에 충분한 뉴스였습니다. 저커버그가 삼성과 만난다면 이 자리에서 최근 저커버그가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AGI, 범용인공지능 등 AI 분야에 대한 협력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커버그는 인간 이상의 지능을 갖추고 모든 상황을 학습할 수 있는 범용인공지능 개발에 무엇보다 열중하며 자신들이 개발 중인 범용인공지능 라마 3를 업계 최고 수준 AI 모델을 선보이겠다며 야심차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용인공지능을 구현하려면 고도의 반도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필요해진 겁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AGI 전용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의 AGI 컴퓨팅 랩이라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시 반도체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하버드대 동문인 이재용 회장과 마크 저커버그의 협업은 2013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3년 저커버그와 이재용의 10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나온 게 바로 기어 VR인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협력안이 나올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대장주로 떠오른 엔비디아에게도 아킬레스건은 있습니다. 그건 바로 L 반도체 공급사 TSMC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TSMC의 생산 능력 등이 엔비디아의 실적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BI에 따르면 찰스 슌 BI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엔비디아의 올해 AI 반도체 열풍이 여전히 TSMC의 생산 능력의 벽에 부딪힐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인 TSMC의 첨단 패키징 공정 즉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 COWOS가 필요한데 여기에 병목 현상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시장조사업체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 IDC 자료를 근거로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주문을 모두 소화하기 위해서는 TSMC의 COWOS 생산 능력 가운데 절반가량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3분의 1 정도만 확보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TSMC는 올해 연말까지 지난해 말 대비 124%가량의 생산 능력이 확충될 전망이지만 AI 열풍 속에 엔비디아를 비롯해 AMD 브로드컴 등이 TSMC의 생산 능력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패키징은 반도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부와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공정이며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발열을 제어하는 역할 등을 합니다. 첨단 반도체 생산이 기술적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비용도 많이 드는 추세 속에 최근에는 패키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반도체의 모든 부분에 최신 공정을 사용하는 대신 각 부문을 더 효율적으로 패키징할 경우 비용을 줄이면서도 성능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엔비디아가 TSMC 4나노 NM10억분의 1M 반도체 부문의 생명줄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향후 출시될 B100 반도체에 TSMC의 4나노 공정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면 이 경우 TSMC의 4나노 5나노 생산 능력 활용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나노 5나노는 TSMC 전체 생산 능력의 12%가량을 차지하고 지난해 매출에서 3분의 1을 담당했는데요. 올해는 다른 고객사인 애플 퀄컴 등이 3나노로 옮겨가면서 TSMC의 4나노 5나노 생산 능력이 남아돌아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TSMC의 4나노를 구매할 경우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TSMC 혼자 모든 물량을 담당하긴 어렵고 삼성전자는 4나노, 5나노 반도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더구나 TSMC의 전망이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일본의 반도체 공장 지은 것은 무리수였습니다. TSMC의 일본 구마모토 공장이 문을 열면서 반도체 업계는 한층 더 기술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일본은 다시 반도체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며 반겼지만 지진과 재해,
쓰나미가 일상적인 일본에서 과연 반도체 르네상스가 열릴지는 의문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주는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를 대항하며 만들어진 새로운 연합군에게 반격의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어떤 국면에서도 삼성전자와 한국 반도체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뛰어넘겠다며 10조 원을 쏟아부었던 일본이 갑자기 SK하이닉스에게 뜻밖의 제안을 해와 화제입니다. 일본으로 건너와 자신들 공장에서 대신 생산하라고 제안한 것인데 이는 일본 내부에 엄청난 문제가 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TSMC 구마모토 공장이 예상보다 빨리 건설돼 일본 정부와 국민들이 엄청나게 들떠 있어야 하는 분위기지만 일본이 기대했던 자국 기업이 초토화 상황에 놓이자 기시다 내각은 최악의 평가로 치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이 유치했던 TSMC 구마모토 공장이 24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애초 5년이 걸릴 것으로 봤지만 3년이나 앞당겨 공사를 마친 것인데 365일 24시간 폴로 공사를 진행해 건설을 완료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일본이 반도체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사비의 절반 수준인 4조 2천억 원의 보조금을 투입했고 올해 말부터 카메라, 자동차 등에 쓰일 1228나노미터급 반도체 생산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가장 앞선 양산 기술이 3나노임을 고려하면 첨단 공정과는 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일본 반도체 공정이 40나노에서 멈춰 있기에 TSMC 공장 가동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40나노는 TSMC가 15년 전인 2008년에 도입한 공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양산 개시와 동시에 6나노급 2공장 착공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1공장 건설에 투입된 70억 달러에 더해 총 200억 달러가 소요됩니다. 6나노급 공장은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TSMC의 3공장 건설도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구마모토 공장은 1,700명 직원 중 대만 주재원이 400명으로 경제 파급 효과로는 10년간 178조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 반응에는 이에 대한 자긍심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시다 지지율은 내각 퇴진 수준인 10%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2009년 11%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이나 통일교와의 유착 등 여러 이슈가 있지만 자국 기업들의 반도체 부진이 뼈아픈 대목입니다. TSMC 공장이 일본에 빠르게 건설됐어도 이는 대만 기업일 뿐 자국 기업의 반도체 사업 진행은 상당히 더딘 편입니다. 특히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잡겠다던 키옥시아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키옥시아가 SK하이닉스의 협업을 제안했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키옥시아는 웨스턴디지털과 합병에 대해 SK하이닉스의 동의 조건으로 자신들의 낸드 플래시 생산시설 이용이라는 단근을 던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의 연계 방침은 지난달부터 일본 언론에서 주목받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일본인들은 크게 반발했는데 일본 기술이 한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 이렇게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에 2018년에 4조 원을 투자했는데 여기에는 의결권이 포함된 전환사채 1조 3천억 원이 있습니다. 의결권 지분율이 15%라 SK하이닉스 동의가 없다면 키옥시아와 미국 웨스턴디지털 WD의 합병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이닉스는 현재까지 이들의 합병에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낸드 시장 점유율 3위인 WD 16%와 4위인 키옥시아 14%가 합쳐지면 2위인 SK하이닉스 20%를 크게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이닉스 사장은 지난해 있었던 반도체 대전 2023 현장에서 양사의 합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키옥시아와 WD 합병 논의가 급물살을 타다가 멈춰선 것도 SK하이닉스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키옥시아의 이 같은 시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업황 악화로 역대 최악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키옥시아 경영진은 WD와의 통합을 경영 재건의 실마리로 삼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양사는 공동 투자 계획도 발표했는데 일본 미해현과 이와테현의 플래시 메모리 공장에 공동으로 7,200억엔을 분담해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곳에서는 내년 9월부터 8세대, 9세대로 불리는 최첨단 낸드 메모리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경제 산업성이 해당 공장에 2,300억엔이 넘는 보조금을 계획하는 등 어느 때보다 의욕이 고조된 상태라며 당분간 합병의 키를 쥐고 있는 SK하이닉스를 겨냥한 근거 없는 소식이 범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아직 제안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차후 제안을 받는다면 시장의 경쟁력 유지와 투자 손실 축소 사이에서 결단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키옥시아는 작년에 2조 3천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지분을 보유한 SK하이닉스 실적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는데 투자자산 평가 손실은 1조 4,3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SK하이닉스 영업 외 손실 2조 2천억 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6,200억 원 손실과 합하면 2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투자 지분 재평가는 실제 현금 유출입을 일으키진 않지만 실적에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키옥시아의 작년 적자는 전신인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 발족 후 17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손실입니다. 키옥시아의 낸드 플래시 생산량 대부분은 6세대에 머물러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경쟁사가 200단 이상 8세대 공정으로 전환을 서두른 것에 비해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키옥시아는 반도체 불황으로 연기된 미해현 공장 설비 투자를 최첨단 제품 양산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6세대 생산을 계획했지만 가동이 늦어져 경쟁력을 잃었고 다급하게 8세대로 전환해 내년 이후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투자를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8세대 낸드 플래시 양산을 계기로 실적이 개선되면 다시 상장을 시도하거나 합병에 나설 여지가 있습니다. 앞서 2020년에도 상장 계획을 내놓은 적이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기업 가치가 낮게 설정되면서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부활에 적극적입니다. 글로벌 기업 유치 및 투자 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시장에서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겠다는 각오인데 일본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988년 50%에서 최근 6% 수준까지 떨어지며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메모리 시장에서 10위권에 상당수 들었지만 지금은 일본 기업들의 명단을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일본 정부가 수조 원을 투입해 밀어주고 있습니다. 키옥시아는 최첨단 3D 낸드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는 삼성전자가 2013년 선보였던 기술입니다. 낸드 플래시는 같은 면적의 고용량을 구현하기 위해 셀을 수직 구조로 적층해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삼성전자는 2013년 3차원 공간에 구멍을 뚫어 각 층을 연결하는 비낸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습니다. 반도체는 기술이 2년만 뒤처져도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기술 선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AI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HBM 고대역 폭메모리, DDR5 등 첨단 D램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하이닉스의 작년 해당 분야 매출액은 각각 5배, 4배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낸드 시장 회복은 D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새로운 낸드 플래시 공장을 가동하면 업황 반등은 더 늦어져 일본 업체들은 서둘러 공장을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낸드만 생산하는 키옥시아와 WD가 끝없이 추락하는 이유입니다. 낸드는 D램에 비해 기술 부가가치나 수익성이 낮은 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뤄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키옥시아와 WD는 이미 기술과 생산 설비를 공유하고 있어 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 극대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선 흔히 112가 안 되는 구조로 통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낮은 기업끼리 뭉쳐봐야 갑자기 삼성을 뛰어넘는 기술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낸드 시장 2위에 오랜 기간 군림했던 일본 키옥시아는 이번에 SK하이닉스는 물론
WD에도 자리를 내주며 4위로 밀려났습니다. 점유율도 지난 2분기 16%에서 14%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30단 이상 제품을 양산하는 반면 키옥시아는 여전히 162단 공장 가동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주력은 96단과 112단인 구형 제품입니다. 이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마이크론도 이미 종산한 지 오래인 것들입니다. 디램과 낸드를 모두 다루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불황에 버틸 여력이 더 커졌고 적자를 감내하는 동시에 투자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 생존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이에 키옥시아가 자존심을 접고 SK하이닉스에게 자신들 공장에서 3D 낸드를 생산하라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이닉스가 받아들일 경우 WD와의 합병 논의를 재개할 수 있고 SK하이닉스는 추가 투자 없이도 3D 낸드 생산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이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3D 낸드 기술을 확보하려는 키옥시아에게 기술이 유출될 수 있으며 이미 더 높은 수준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세계 최고층인 321단 4D 낸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성능으로 업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낸드 1000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낸드 개발의 핵심은 비용 대비 성능을 최대한 높이는 것인데 과거 2D, 3D 낸드에 이어 4D 낸드가 등장한 이유입니다. SK하이닉스는 내달 중국 심천에서 열리는 낸드 플래시 포럼에서 처음으로 기조 연설을 수락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수락한 배경의 낸드 시장에 대한 자신감과 중국 현지 생산 라인 리스크가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행사에는 삼성전자, 마이크론, 인텔, 키옥시아, YMTC 등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여기에서 3D 낸드 기술 및 400단대 낸드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등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한국 낸드 수출 비중의 85%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낸드는 스마트폰, PC 등 IT 시장 업황에 큰 영향을 받는데 중국 IT 기업들이 낸드를 대량으로 주문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적용된 고성능 IT 기기가 출시되면서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고성능 낸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낸드 시장 규모는 5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미 기술에서 앞서버린 한국이 그 과실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작년 8조 원대 적자에서 올해 10조 원대 흑자로 돌아서고 내년에는 무려 16조 원 이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1년 만에 거의 2배로 뛰어올랐는데 이는 내년 실적 증가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현재는 키옥시아의 합병을 승인해 경쟁자를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통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미국 마이크론에 최종 인수될 우려도 있습니다. 디램과 낸드를 함께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마지막 디램 제조업체 엘피다도 2013년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반도체 업체들은 합쳐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이는 한국 기업들이 더욱 경계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은 기술을 지속적으로 키워 일본의 추격을 뿌리치길 바랍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도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는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제재에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금융 제재에는 협조적인 국가들도 에너지 제재에서만큼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태도를 보여 국제사회에 러시아 제재에 대한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EU 회원국이자 나토 가입국인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산 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지급할 것이란 의사를 밝히며 유럽연합은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에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에서 이탈하며 러시아는 하루에도 10억 달러가량의 에너지 판매 대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1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런 비용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전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다양한 제재 방안을 우선적으로 발표하는 등 강경한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러시아산 에너지에 상당한 의존을 하고 있어 최근 러시아 당국이 일본의 산업을 끝장내겠다는 발표를 하며 일본에 대한 에너지 공급 차단을 시사하고 있어 일본은 꼬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사할린 가스전 사업을 차후 한국이 차지하게 될 긍정적인 상황을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 소식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월 들어서며 우크라이나군이 북부 전선을 완전히 탈환한 가운데 러시아군은 동남부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부 돈바스 전선에선 러시아군의 대규모 병력 이동이 감지되며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지움을 점령한 러시아군은 슬라반스크 지역을 다음 목표로 삼고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포위 섬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전차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쌓고 다리를 파괴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자신감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자체 개발한 대함 미사일로 러시아 군함을 격침시켰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까? 유라시안 타임즈는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의 호위함인 SN 제도킴, 우크라이나 넵 대함 미사일에 의해 격침되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넵 대함 미사일은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군이 자체 개발한 순항 미사일로 300km 이상을 비행 가능하며 5,000톤급의 군함을 격침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4월부터 넵툰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발표했고 향후 500기 이상의 미사일을 배치해 국토 방어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넵 대함 미사일이 등장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해안 방어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상황입니다. 북부 지역에서 철수한 러시아군은 오데사와 마리우폴 등 항구 도시에 병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에 파괴된 SN 제독함 역시 오데사에 포격을 가하던 함대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한 서방 세계의 수억 달러 규모의 방어 무기와 탱크와 장갑차 등 기갑 전력이 속속 들어 지원되는 가운데 러시아 측이 빠르게 결판을 내지 못한다면 남부 해안 도시와 동부 돈바스 지역도 북부 키이우처럼 우크라이나군이 영토를 수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군사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 밀리는 가운데 국제적인 고립도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러시아의 인권이사국 자격 정지에 관한 투표가 진행됩니다. 유엔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민간인 피해를 자행한 러시아에 대해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퇴출시키는 조치에 돌입한 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엔 산하기구에서 자격을 박탈당한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투표 결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193개 회원국들을 향해 반대표를 던지라며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발의로 진행되는 이번 표결은 출석한 국가들 중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지난달 진행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과 휴전 촉구 결의안 표결에서 143개국이 찬성하여 통과된 만큼 이번에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이 걱정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국제적 고립이 가속화되다 보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에서도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노리는 국가가 있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최근 집권당 대회에서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폭거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안전보장 이사회 안보리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안보리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온 만큼 안보리에서 러시아를 추방하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과 로비를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일과 인도, 브라질 등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과 연합해 상임이사국 확대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이며 국제적으로 중대한 사안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를 하며 유엔의 기능과 역할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러시아는 크게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7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한 일본을 향해 높은 수준의 보복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일본의 경제 협력을 비롯한 모든 프로젝트는 물거품이 되었다고 밝히며 일본의 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러시아 제재와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사할린 지역에서 원유와 가스 사업에 대해선 조용하게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극동 사할린 지역의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 천연가스 최대 수입국으로서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상당한 의존을 하고 있기도 하며 일본 내 정치권에서도 에너지 안보 면에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아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그동안 푸틴 대통령의 자산 동결을 비롯해 러시아를 향한 다양한 금융 제재부터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일본산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해왔지만 에너지 부문에서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산업과 국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 러시아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저렴하게 계약했다며 에너지 공급망은 최후의 보루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자국 천연가스 수요의 1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중동산 천연가스와 다르게 지리적으로 가까워 수송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을 더욱더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제재에 불만을 품은 러시아 당국은 일본과 협력 중인 사할린 가스전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사할린 에너지 프로젝트에는 일본 미쓰이 물산이 1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쓰비시 상사는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일본의 경제협력 상징과 같은 사할린 프로젝트는 일본의 금융권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았으며 일본의 플랜트 건설업체들이 시공에 참여했을 정도 일본의 국가적 역량이 투입된 프로젝트입니다. 일본은 해당 가스전에서 연간 생산량의 50%를 장기 계약으로 수입하는 데 서명했으며 도쿄가스와 일본전력 등 8개 회사가 장기적으로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중동과 미국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는 일본으로 도착하는데 한 달 가까이 걸리는 반면 사할린산 에너지 수입은 빠르면 2일 늦어도 5일 안에 일본으로 공급이 가능하기에 일본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일본으로 향하는 에너지 차단 조치 엄포 일본이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에 대한 강경 제재 발언이 에너지 차단으로 돌아올 위기에 놓이자 꼬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사할린 프로젝트에 명시된 계약 기간을 언급하며 일방적으로 가스를 끊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닌 다른 지방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데는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리며 최근 세계적인 에너지난으로 인해 공급이 예전보다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러시아산 에너지가 갑자기 끊긴다면 일본의 산업이나 가정에서 에너지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멈춰버린 러시아와 일본의 에너지 협력이 다른 사업자에게 갈 수도 있다는 일본 정부의 우려도 나옵니다. 일본의 고이치 경제산업상은 7일 브리핑에서 일본이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서 빠지고 제3국이 들어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러시아 제재는 무용지물이 된다며 일본의 에너지 협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이 사할린 에너지에서 철수할 경우 한국이나 중국 등 제3국이 해당 가스전 사업으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즉 한마디로 일본은 국제적으로 러시아를 제재하여 러시아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탐내고 있지만 러시아산 에너지 역시 지속적으로 탐내면서 사할린 가스전에서 나오는 이권은 자신들이 가지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사할린 가스전의 경우 러시아 지분이 절반 가까이 들어있어 한국가스공사도 상당량을 수입 중인 상황입니다. 한국의 천연가스 채굴 능력과 플랜트 시공 능력을 감안한다면 한국 역시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기술력도 충분해 러시아 에너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물론 현재 국제 정세로 보면 러시아와 지금 당장 에너지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것은 무리지만
일본이나 유럽도 러시아를 강력 규탄하면서 러시아 에너지는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차후 한국이 러시아 에너지 사업으로 이익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계해야 하는 것은 러시아와 같은 국가에게 독일이나 유럽처럼 너무 많은 에너지 의존을 하게 되면 에너지 주권이 넘어가게 되어 차후 한국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러시아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다양한 공급처에서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까? 최근 일본의 견제와 제재에 화가 난 러시아가 에너지 사업 철수를 통해 한국이 만든 지하철 타고 LA 올림픽 보러 갈 것입니다. LA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한국이 해결해줬습니다. 미국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현대로템이 약 1조 원 규모의 미국 지하철 사업 수주에 성공하면서 크게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한국의 중견 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는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까지의 여정은 비단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현대로템은 K 전차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에 대규모 K 전차를 수출하며 방산계의 한 축으로 떠올랐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철도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지하철까지 수주하게 되면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대로템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LA 전동차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전략을 짚어보려 합니다. 현대로템은 철도 차량, 방위산업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공에 집중해왔습니다. 현대로템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내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약 1조 원대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LA 전동차 수주에 성공하면서 16년 만에 미국 신공장 설립을 하게 되며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르면 연내에 착공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현지 생산 설비를 갖추고 고객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현대로템은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확대하며 북미 사업 확대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현재 미국 내 생산 기지 구축을 위해 여러 지역 후보군을 물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A 지역 인근이 유력시되는데요. 현대로템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건 지난 2009년 필라델피아 공장을 준공한 지 16년 만입니다. 통상 전동차는 사용 연한이 3040년으로 깁니다. 매해 생산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동차 기업들은 대규모 철도 수주가 이뤄지면 업체들은 현지에 공장을 지은 뒤 공급이 완료되고 사후 관리 AS가 마무리되면 공장을 철수합니다. LA 전동차 프로젝트 수주는 이러한 현대로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진출은 단순히 하나의 프로젝트를 넘어서 현대로템의 글로벌 전략 실행의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됩니다. 현대로템이 수주한 8,688억 원 규모의 LA 전동차 프로젝트는 단순한 계약을 넘어서 현대로템에게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추가적인 유지보수 비용까지 더하면 약 1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로템은 미국 시장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량과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LA 전동차 공급 사업은 현대로템에게 미국 내 철도 차량 시장에서의 강력한 입지를 마련해 주었으면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현대로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일단 그 깐깐한 미국 시장에 진출 성공했다는 것은 엄청난 신뢰를 주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은 현대로템이 첨단 기술과 뛰어난 제품 품질로 경쟁사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현대로템이 미국 시장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를 통해 미국 내에서 더 많은 사업 기회를 탐색하고 향후 다른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에 있어 중요한 경험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로템의 미국 내 생산 기지 설립 계획은 단순한 확장을 넘어서 전략적 비전의 실현입니다. LA 인근 지역에 신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결정은 국제 시장에서의 물류 효율성 증대, 현지 시장과의 연계 강화,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사업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지역 선택은 미국 내 주요 교통망과의 접근성, 우수한 인력 자원, 그리고 전략적 시장 진입 용이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현대로템이 북미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이유는 북미 시장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신공장은 미국 내에서의 생산 능력을 높이고 고객사와의 더 밀접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면 미국 시장에 대한 현대로템의 장기적인 헌신을 보여주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현대로템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미국 내에서도 더욱 강력한 사업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신공장 설립은 미국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는 물론 현지 고용 창출과 기술 교류 촉진을 통해 현대로템과 미국 사이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현대로템의 기술적 역량은 LA 메트로 전동차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그들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이번 사업 수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에서도 이제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요. 첨단 기술의 개발과 적용은 현대로템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고객 맞춤형 디자인 솔루션, 그리고 안정과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경쟁사들과의 차별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현대로템의 경쟁 우위는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 강력한 글로벌 공급망 관리,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제품 개발에 대한 그들의 노력은 시장에서의 그들의 입지를 더욱 강화합니다. 특히 LA 메트로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현대로템의 프로젝트 관리 능력은 고객사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전략적 이점은 또한 그들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문화에서 기인합니다. 이는 현대로템이 미래 지향적인 기술과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현대로템의 LA 전동차 프로젝트는 2028년 LA 올림픽을 대비하여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대로템은 LA 메트로 전동차 공급 사업 입찰 과정에서 발주처인 LA 카운티 교통국을 대상으로 뛰어난 철도 인프라와 우수한 전동차 성능을 선보였는데요. 우수한 차량 제작 기술과 북미 지역의 납품 실적, 납기 준수 등 사업 이행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 현대로템이 이번 사업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기존 노후화된 현지 차량을 대신할 LA 메트로 전동차는 최대 113kmh로 달릴 수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할리우드 북부 26.4km와 LA 다운타운 코리아타운 구간 10.3km에서 운행될 예정인데요. 두량 1편성으로 최대 6량까지 중련 운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련이란 차량을 연결해 운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한 량당 최대 245명이 탑승할 수 있어 LA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한층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현지 기후, 날씨를 고려해 영하 6도부터 영상 49도의 환경에서 운행이 가능한 것도 강점 중 하나예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로템은 올림픽 기간 중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기술력과 프로젝트 관리 능력은 이러한 대규모 국제 이벤트에 필수적인 교통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있어 결정적입니다. 현대로템은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 철도 시장 내 입지를 더 탄탄히 다져나갈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현대로템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과 기술적 역량은 그들이 더 넓은 분야로 확장하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은 단순히 교통 인프라에 국한되지 않으며 현대로템이 보유한 혁신적인 기술과 관리 시스템을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바로 미국 방산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현대로템의 HR 셰르파도 있습니다. HR 셰르파는 현대로템의 대표적인 전기 구동 방식 무인 차량으로
6륜 전기구동 체계를 갖췄으며 360도 제자리 회전 능력 등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합니다. 에어리스 타이어를 장착해 펑크 우려 없이 지속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특허받은 디자인 적용으로 전장에서 기능적인 활용도도 높였습니다. 경호 탐지 특수 임무 등 어떤 장비를 탑재하느냐에 따라 다각도로 계열화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원격 주행 기능을 비롯해 차량 앞 병사를 자동으로 따라가는 종속 주행 등의 자율주행 능력 역시 가능한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아리온 스맥과 함께 미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HR 셰르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로템은 K2 전차와 K808 차륜형 장갑차 등 다양한 방산 무기를 개발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이제 더 넓은 분야, 특히 미국 방산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로템의 북미 전동차 시장에서의 현재 위치는 탄탄한 기술력과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LA 전동차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계약은 현대로템이 북미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특히 LA 전동차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계약은 현대로템이 북미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인식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현대로템이 북미에서의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현대로템의 미국 신공장은 현지에서의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더 짧은 공급망과 빠른 대응 시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현대로템의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현지 고용 창출과 기술 이전을 통해 현대로템과 미국 경제 사이의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움직임은 현대로템이 북미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목표 설정과 사업 전략을 명확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게다가 현대로템의 미국 진출은 단순한 시장 확장을 넘어서 한국과 미국 양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현대로템의 글로벌 전략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면 앞으로도 계속될 혁신과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